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북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드 추가 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이 컸습니다. 정부는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사드의 직접적 피해와 불편을 주장하는 중국입니다. 현재도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진행 중인데요. 추가로 더 강경한 경제 보복과 불이익 생길 경우 우리 경제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경제 톱 이슈, 오늘도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임시 휴무 효과, 또 FTA 논란 짚어봅니다. 취준생은 취업준비생이죠. 그럼 혹시 퇴준생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퇴사준비생입니다. 적응이 안 되거나 싫어서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다른 삶과 직업을 준비하는 퇴사준비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와도 맞물려서 퇴사 교육,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분위기와 준비할 것들 알아봅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덕수궁 돌담길 개방 소식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8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어제 새벽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강행됐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공조 삐걱거리지 않을까요? 이미 중국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보복, 경제보복 이미 진행 중이지만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대 합자 철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유통회사들의 어려움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또 우리가 이 한중 관계에서 어떤 해법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이후 북핵 문제랑 꼬여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정세고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서 그전에 곧바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안보 위기가 극대화되는 최악의 상황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드의 실제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떠나서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줄곧 반대를 해왔던 중국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표면적 현상만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은 강경일거로 대응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나 하는 관측들이 현재로서 우세합니다. 예, 자, 이 지금 북핵에 대해서 사실 북한 또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사드 지금 궁여지책에 꺼냈는데 임시 배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뉘앙스도 중국 측에 전달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서는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최종 배치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믿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드라는 이제 한국 측의 논리로 빈다면 북한 핵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임시 배치가 계속 상시 배치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임시 배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최종 배치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사드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훈련이나 중국을 훤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상황은 있지만 지금 꼬여 있는데요. 중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정신 혼미 이런 단어들도 등장했고요.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도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하고 언론은 펄펄 뛰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시보 같은 일부 언론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저급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네.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외교부도 추가 배치가 발표된 그제 바로 김장수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 대사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사드 문제로만 6번째
중국 외교부에 불려 들어가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작년 여름에 사드 배치가 막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부 차원의 반발은 비슷한 수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민간 부분에서는 그때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돌출하는 반한 감정이랄까 뭐 이런 네네. 반발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베이징 현지에 계신 문일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위기들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복 수위를 올릴 것이다. 지금은 WTO의 이 구조 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TO의 그런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네. 나름대로 행정명령으로 한국에 아픔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사실상 다 대부분 취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관광도 그렇고 이미 취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도 하이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고 그런데요. 네. 지금 수준에서 더 나가서 보복을 하게 되면 네네. 중국 기업들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80% 이상이 네네. 거의 중간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재죠. 한국의 중간재를 갖고 들어와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중간재를 못 들어오게 한다면 중국 기업들도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과연 그렇게까지 과연 하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국, 또 이 제품을 또 쓰는 미국, 뭐, 관계가 참 복잡한 상황이어서 지금 섣불리 예측은 못 하는데, 당장 보도되는 것들은 일단 현대자동차 이야기, 롯데, 이마트,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좀, 뭐랄까요,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들 괴롭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드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짓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어제 오후에 그 산동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부에서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서 불시에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소방 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현재 근무 중인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그 체류 증명서 제출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이게 근무를 하는 거냐, 아니면 불법 체류이 아니냐 따져보는 건데요. 네. 이런 조치들이 저번에 옛날에 그 롯데 처음부터 했을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혹 또다시 한국 기업들 상대로 한 행정조치를 또 취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사실 생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대차와 같은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전략적인 문제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현대차와 합작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와의 특수한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예. 교수님 저희가 지금 잠시 이 국제전화다 보니까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연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앞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민간의 반응은 생각보다 반한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격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드 추가 배치에 따른 이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 또 중국 정부의 반응은 도를 넘어선 정도 수준이다. 뭐 정신 혼미, 뭐 북한과 비슷하지 않냐 이런 발언들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로서 나오는 경제적인 보복도 좀 결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지금 설명하시다가 잠시 연결 상태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결드리는데요. 이 현대자동차 경우는 다릅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음질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드렸습니다. 예, 현대자동차 얘기 조금 더 이어주시죠.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의 파트너인 그 베이징 자동차와의 관계가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지분 구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베이징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그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이익 구조에 대한 대부분 분배 문제에 있어서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우리는 합작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여건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런 상황이고요. 롯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롯데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롯데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이 롯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월 1,000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 3월에 긴급 운영자금으로 3,600원을 투입을 했고, 근데도 한 6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고 그러고요. 네. 하반기 운영자금으로 다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을 투입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롯데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의 기존 맥락, 그다음에 그 배경으로서 지금 사드 문제가 참 민감한 상황인데 한중수교가 25년이나 됐더라고요, 올해로. 굉장히 뭐랄까요, 사실 중국과 많은 관계 발전도 있었고 또 교역량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으로선 참 상황이 어렵게 꼬여 있습니다. 더 악화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좀 장기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한중 양국은 서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또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온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잠복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사드 문제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도출한 거거든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한국의 안보를 책임을 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북해 공조가 어렵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한국과 아무리 가까워져도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국은 절대로 중국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는 그런 서로에게 민낯을 서로 이제 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 사드 이전으로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의 계속되는 뉴노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서 군사 외교적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는, 다시 말하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로 서로 민낯을 드러냈고 앞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관계로서밖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 현지 정법대 문일현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 중간에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시고 의견 보내주시면 그 내용도 방송에 함께 녹여냅니다. 한 권의 사전처럼 경제 이야기 공유하는 시간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바로 사드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외 후폭풍 거셉니다. 이 보통 권역 방위 미사일로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 최대 사거리가 200km 가까이 되는 미사일입니다.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요격 체계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 레이더 종말 단계라고는 했지만 그 레이더를 조금만 바꾸면 중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면도 있죠. 대북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환경평가, 건강위해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와 있었죠. 현 정부는 사드 배치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지금 임시 배치,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문제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드 배치, 사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전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당일의 뉴스가 아니라 그 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들 꼽아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정말 좀 저도 제가 살아온 시간 4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건데요. 최장 추석 연휴입니다.
지금 임시 휴일 지정하면서 내수부터 시작해서 쉴 권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설 연휴, 추석 명절 아마 열흘 쉬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10월 2일이 이제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다 보니까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요. 네. 10월 9일이 월요일인데 한글날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러다 보니까 열흘간의 최장 슈퍼 연휴가 만들어졌는데 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이 주된 이유를 뭐로 꼽았냐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내수하고 우리 경제 얼마나 안 좋냐. 사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수가 좋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백화점하고 마트는 1년 365일 세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소매 판매는 들쑥날쑥하고요. 네. 경제 성장률 1분기에는 전기 대비 1.1% 깜짝 성장했는데 2분기에는 0.6% 성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건설 투자가 급감한 게 원인이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9일 휴가에다 하루를 더 보탰다. 그러면 한 달에 3분의 1 정도를 쉬는 거거든요. 열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사실 뭐 이걸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 민간 연구소들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이제 더듬어서 좀 한 계산을 보면 지난해 5월에도 이제 5월 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가 있는데 네. 당시에도 보니까 백화점 면세점과 같은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최고로 많게는 한 19%까지 늘었다더라. 네. 그리고 이제 8월 14일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 8월 14일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소비 지출액이 한 2조 원 가까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는 그 연휴 2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이 과거에 메르스 때문에 지정되었던 휴일 또 8월 14일 징검다리 기억나실 건데 그때는 좀 단기적이었고 이게 지금 좀 장기적으로 보면 다들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기대하는 업계도 좀 희비가 갈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업체들 한바구음이고요. 항공, 숙박업체들도 난립니다. 이 연휴 휴가철만 되면 꼭 두세 배씩 물가 뜁니다. 네. 벌써부터 직장인들은 걱정 반 한숨 반인데요. 항공권은 극성수기로 분류가 돼서 평소에 2배 그래도 이제 표 찾기가 어렵고요. 인기 여행지 숙박비도 두세 배 뜁니다. 네. 그리고 옆집에는 야 최장 휴가여서 유럽 여행 간다는데 못해도 뭐 놀이동산이나 쇼핑이나 외식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이럴 때 집에서 삼식이 새끼 꼬박 찾아 먹는다면 아마 와이프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휴가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코리아 셀 페스타 행사와 겹칩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쉬게 되면 한 달에 3분의 1을 쉬다 보면 수출이 네. 문제입니다. 그렇죠. 공장 산업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생산 일수가 하루 줄게 되면 수출 증가율은 4에서 5%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여기다 이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소송에 졌어요. 자, 공장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공장 문 닫자. 네. 특근이나 잔업을 좀 줄이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양극화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못 쉬는 분들 많고요. 쉬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쉬는 거 가지고 자꾸 딴지거냐 이렇게 보시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다르고요. 해외에서 또 많이 소비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는 서비스 수지 문제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실 반도체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가 해외여행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사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안 됐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눈치 보여서 이날 휴가를 못 씁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다 보니까 눈치 안 보고 최장 열흘 동안 나만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벌써 장기 노선은 동이 났고요. 네. 그리고 유럽 주요 항공사들 국제선 예매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기까지 좀 편성을 하는 실정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올해 10월 출국자는 1년 전에 비해서 최대 30%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상반기 사상 최대 서비스 수지 적자라는 겁니다. 네. 7월 한 달 동안만 여행 수지 적자가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네. 사상 최대인데요.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입국은 줄었습니다.
근데 해외로 나가는 수요는 연일 북새통이라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유인책, 국내로 좀 돌릴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 면제해준다. 네. 이거 갖고 해외이동 가는 사람들이 국내로 전환하진 않겠죠. 그렇죠. 또 주요 관광지 바가지 요금도 해결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숙박비며 이런 이제 종합적인 유임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 임시 공휴일은 이제 그만 임시가 아니라 요일제라던가 지정 공휴일 통해서 좀 다른 방법 찾아보자라는 목소리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FTA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락가락이었어요. 이게 폐기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가 폐기 얘기는 이제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개정하자고 했다가 지금 이거 속내를 모를 것 같은데 계속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하라. 라고 즉시 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좀 처음이고요. 네. 또 지난 5일에는 미 의회 산악계 반발 여론이 커지니까 오히려 행정부가 한미 FTA 폐기 논의 당분간 중단하겠다. 네. 개정을 희망한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을 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거 해프닝으로 끝나느냐? 이론적으로 사실 폐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서 한쪽이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면 180일 후 6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한미 FTA 폐기라는 게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향후 진행되고 있는 재협상 고지를 좀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이제 정치적 계산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는 신경 쓰이는 게 분명합니다. 예, 나프타 때도 그렇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 가져가야 됩니까? 사실 빨리 하자라는 이제 미국 측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좀 지연하고 개정적으로 소폭의 개정적으로 지금 그동안 이제 힘을 써왔죠. 근데 어차피 양국 모두 폐기보다는 재협상 의지를 확인한 만큼 네. 2라운드는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관례상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이제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대응 방식이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미국이 원하는 요구 조건 재협상에 반영할 경우 네. 파장을 먼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지적재산권,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농축산물 수출 확대, 더 나아가서 무기 구매까지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 국내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지 점검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요구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없었어요. 왜냐하면 IT 서비스,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점인 것이고요. 네. 또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이 돼 왔던 이 투자자 이 국가 소송제도, 네. IS제도, 과도한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의 무역 규제를 남용하는 방향 이런 것도 의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한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협상의 가장 큰 힘은 민심이에요. 네. 과거 이제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제품을 기피하면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행사해도 어쩔 수 맞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이제 국민이 협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든든한 버튼목이다라고 믿고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당당하게 개정 협상에 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뒤에 국민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 많으시죠? 베이비붐 세대고요. 인구의 14% 730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의 끝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시작 혹은 새로운 삶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은퇴 연령뿐 아니라 20대에서도 또 한창 돈을 벌고 있는 40대에서도 이제 은퇴라는 말이 멀지 않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도전에 또 새로운 삶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이 아니라 퇴준생 이런 말도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서는 사실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준비한다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생활연구소 손성곤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총조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이 입사 1년 만에 퇴사하는 게 한 30%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요. 이렇게 애써서 어렵게 취준생들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퇴준생이 돼서 퇴사를 꿈꾼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보통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해서 입사를 보통 하죠. 네. 그렇게 힘들게 입사를 하고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퇴준생이란 말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직업적으로 탐색을 더하고 퇴사 후에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이직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이 하는 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는 미래를 준비하는 형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은 본인의 삶과 일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해서 라벨 이렇게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라이프 밸런스. 그만큼 네네. 좀 인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예전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바뀐 거죠.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다. 네. 예.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임원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돈을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것. 네. 이거를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었죠. 맞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런 약간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네. 나 자신, 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전과 달리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긴 변화라고 보면 되죠. 네. 자, 이 개인에 더 집중하는 시대, 이 조직의 성공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에 집중하는 태세 이런 변화도 있는데 이 네. 과거에는 사실 퇴사라는 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게 IMF 그렇죠. 때도요. 좀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사실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데 이제는 개인이 알아서 나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네네. 많이 바뀐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요.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직장인은 회사를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네. 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은 떠나는 시기 그리고 결정의 주체가 좀 많이 달라요. 네. 예전에는 큰 사고만 안 치면은 무난하게 정년을 채우고 네. 퇴직금을 많이 받아서 떠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30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앞당겨졌고 네. 그리고 또 예전과 달리 회사를 떠나고자 결정하는 주체가 자신, 직장인 개인인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죠. 네. 자, 이 여러 가지 이 인식과 변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결과일 수도 있는데, 직장생활연구소 지금, 손성권 소장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직장생활연구소에서 퇴사 충동, 불치병인가? 이런 제목의 세미나를 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재밌었는데요. 퇴사에 대한 꿈들을 많이 꾸시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퇴사 그냥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일단 준비의 시작은 현재 있는 직장에 더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네. 제가 회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인터뷰를 좀 오래 했었는데 네네.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라고 네.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온 대답 딱 하나예요. 회사에 있을 때 내일처럼 짜증내지 않고 주체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면서 일해본 경험을 더 했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네.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내 스스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한 경험이 있었으면은 네. 내가 퇴사 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역설적으로 퇴사하지 마라가 아니라 열심히 했던 경험이 퇴사 후에 쓸모가 있군요. 그럼요. 자양분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지식, 재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을 저희가 컴퍼니 스페시픽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것을 회사 밖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죠. 예, 본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인생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것에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예,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 입사 퇴사도 다 인생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걸 떠나서 입퇴사를 떠나서 한번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 그 자체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쫓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네. 3년 후 혹은 5년 후에 똑같은 고민을 다시 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 퇴사할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략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의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장생활연구소 소장이세요. 네네. 직장인이신 거죠, 그러면? 네, 저는 지금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 차장 직급의 네, 직장인이면서 직장생활연구소 소장. 이 다양한 고민들을 모아놓은 좀 집단지성 같은 그 글들과 이 홈페이지에 재미있는 것들이 꾸며져 있던데요. 퇴근 후 2시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주제도 있고요. 좀 그렇죠. 직장생활연구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직장생활연구소는 2012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5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직도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남들에게 알려서 다른 직장인들이 조금 덜 힘들게 보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퇴근 후 2시간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매달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나 워크숍을 하는 모임이죠. 저희가 보통 퇴근 후에는 술을 동료들과 마신다든가 그렇죠. TV를 본다든가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무의미하게 흘려버리기 쉬운 시간인데 맞습니다. 그 퇴근 후 2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퇴근 후 2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지금 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희가 2년 전부터 매달 한 번씩 강연이나 워크숍,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미래를 준비하라. 혹은 경제적인 자유인이 되라. 아니면은 직장인이 알아야 되는 필수 노동법 이런 것들처럼 직장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강연이나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인원들은 한 50명에서 100여 명 정도가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고요. 보통 만나보면은 나 혼자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줄 알았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진부하고 나태했던 직장 생활에 자극이 되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또 혹시 이 기업 경영자분들, 경제계획이신 분들 이 방송 종종 들으시는데 우리 회사에 한번 불러야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고민을 남들과 같이 나눠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선 것도 참 대단하고 박수 쳐드릴 일인 것 같고요. 1호 퇴사 컨설턴트입니다. 사실 퇴사 컨설턴트라는 말도 좀 낯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퇴사의 중요한 준비다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많은 분들이 끄덕하실 텐데, 잘된 케이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이야기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번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회사에서 하셨던 업무의 특성을 살려서 1인 기업가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창업이군요. 창업을 하신 분인데 아프리카 관련 개발 업무를 회사에서 주로 하셨는데 이 기업들이 밖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신의 지식을 더 정리하고 더 공부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사를 나오셨고 지식 기반 창업을 하신 후에 지금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름을 좀 날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좀 나이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아예 바꾸신 분이 계세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자신과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의 전공까지 그 일이었는데도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일이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라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미친 듯이 탐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알아봤더니 나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퇴사 후에 한 3년 정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3년 전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시고 지금 감정평가사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특징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준비를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하셨다는 게 특징이라고 봅니다. 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본 이제 직원들인데요.
더 중요한 말은 확실하게 선택하고 준비한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싫어서 그만두는 퇴사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이 퇴준생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은 회사 조직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조언 몇 가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회사를 떠난다는 거는 우리 모든 직장인 앞에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들이 시켰던 일, 남들이 혹은 이 일을 하면 좋아 라고 말했던 일을 고민 없이 선택해왔던 사람들이 저희들이죠. 네. 근데 퇴사 이후에는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지도는 있는데 비어있는 거죠. 목적지도 없고 가는 방법도 나와있지 않은 지도를 들고 서 있는 거죠. 네네. 그 안에서 내가 남은 오랜 인생 동안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네. 목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그리고 중요한 얘기네요. 더 중요한 거는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퇴사 이전에 퇴사 이후의 모든 것들은 퇴사 이전에도 준비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도 참 못 생각해봤던 것들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장생활연구소 손성곤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다양한 경제 소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리 담았습니까? 네, 9월 하늘이 높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는데요. 네. 네,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덕수궁 돌담길이 아름다운 산책길로 유명하잖아요. 여긴 가을이죠, 진짜. 네, 돌담길 길이 총 1.1km 중 영국 대사관이 자리에 끊어진 돌담길이 지난 8월 31일 개방했습니다. 170m 구간 가운데 100m 구간이 58년 만에 시민들에게 열렸는데요. 네. 네, 새로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리로 가을의 정취와 함께 물씬 느껴보시죠. 네. 햇빛이 너무 좋고 가을이다 가을. 개영아 이것 좀 봐라. 너무 좋아. 아유 좋은 친구들하고 돌담길 걸으니까 좋다. 대추가 익어가고 대추가. 저도 왠지 옆에 있는 느낌이 드네요. 참 좋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가을 햇볕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가을 햇볕을 쬐며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새로 열린 돌담길에 구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YTN이 남대문에 있을 땐 사실 좀만 걸어 내려가면 네. 예, 그쪽이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열린 건가요? 네,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영국 대사관이 자리에 철문으로 제한된 길이 있었는데요. 네네. 영국 대사관 후문부터 직원 숙소까지 100m 구간이 열린 것입니다. 네. 이 길은 원래 서울시 소유의 땅인데요. 1959년에 영국 대사관이 점유 허가를 받고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서울시는 약 58년 동안 영국에 점유하게 된 사실을 알리고 2014년부터 2년간의 협의와 공사를 거쳐서 지난 8월 31일 개방했습니다. 새로 열린 덕수궁 돌담길에 찾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58년 만에 역사적인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좋습니다. 개방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온 거예요. 저 직장인인데요. 산책하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가 뚫려서 좀 한 바퀴를 다 도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좀 큰 길로 나가야 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입장에 엄청 기쁜 일이죠. 58년 다치는 걸로 돌담길로 연결했던 거 아니에요. 기쁜 일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딱 중간이 끊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 70m 밖 개방받고 한 바퀴 원으로 돌고 싶어요. 문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트여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나머지 길 다 뚫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사관 쪽에서 많이 협조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까지 한 바퀴 더 돌면 더 좋죠. 우리 가족이랑 돌담길로 왔는데 참 생각보다 좋고 깔끔하게 정돈돼서 좋네요. 좀 품격이 높아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기 세월이 느껴지네요. 정말 이끼낀 돌담길이. 그 돌담길 보존돼야지 앞으로 계속. 예, 참 품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나라의 궁궐이었죠. 이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던 건데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곳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먼저 이 덕수궁 돌담길을 돌다 보면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요. 네. 고즈넉한 좁은 길을 따라서 저도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오른쪽에는 덕수궁 돌벽과 왼쪽에는 영국 대사관의 붉은 벽돌이 어우러져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 통제됐다 열린 길이어서인지 이 세월의 고요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길 끝자락에는 이번에 새로 만든 대사관 후문이 위치해 있고요. 네. 옆으로는 덕수궁 출입이 가능한 회극문이 새로 생겨서 덕수궁 내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70m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안 열린 거죠? 네, 만나본 시민 중에는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불편함이 있고 끊어진 70m 구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네. 하루빨리 나머지 길도 열려서 덕수궁 둘레길이 완성되기를 바랬습니다. 나머지 70m 구간 직원 숙소부터 정문까지는 1883년 영국이 매입한 땅이라 개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개방하는데도 덕수궁을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영국 대사관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향 이라고 합니다. 예, 이야기가 잘 돼서요. 서울 시민들이 이 덕수궁 돌담길 둘레길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무장지대도 보면 왜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무려 58년 동안 사람이 안 다녔어야 굉장히 좀 고쳐야 할 것도 있고 느낌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이라 다시 복원 공사를 했는데요. 고르지 않던 아스팔트 노면을 돌담길과 잘 어울리는 화강암으로 포장해서 보행길로 재정비했고요. 네. 낡은 기와장도 새 기와장으로 단장한 모습입니다. 영국 대사관의 담벼락은 보안을 위해서 CCTV 여러 대를 설치한 모습이고요. 한쪽에는 공사 전후 과거와 현재 관련된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되찾은 길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도로계획과 담당 직원 박상희 씨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민들께서 새롭게 생긴 길에 대해서 매우 만족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족하신 만큼 물론 우리 국가의 소유의 땅이었었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다행히 이용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예전에 아간파천이 있었던 역사적인 길이기 때문에요. 후세에도 이 길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원 사업을 2년간 계속 노력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돌담길 옆에 예전의 사진과 공사 전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전시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임시인데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시민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 교과서에서 봤던 아관파천 얘기도 나오네요. 역사적인 곳이네요. 네, 새로 열린 폭이 좁은 덕수궁 돌담길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아간파천, 아픈 역사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종이 일본의 눈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을 때 이동한 길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러시아 공사관은 덕수궁 인근의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정동공원에 위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길이라 후세에게도 알리고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서울시 도로계획과 담당 과장 하종현 씨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덕수궁 후문하고 영국대사관 신기루 설치한 후문까지 100m를 이번에 58년 만에 개방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이 보행길이 덕수궁 돌담길이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앞으로 둘레길이 형성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올가을 독수궁 열린 길 꼭 한번 가보시고 나머지 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사드 안보를 위해서는 좀 설치했으면 하지만 또 주민들 반발과 고통 생각하면 안 했으면 합니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연휴 길면 해외로 나갑니다. 좀 내수 신경 써주십시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강남 도곡로 도로 상태 안 좋다고 아마 운전기사분이신 것 같은데 의견도 주셨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 별다른 탈 없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